네, 안녕하십니까. 정래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모시고 경동맥 초음파를 강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동맥 초음파에서 보일 수 있는 혈관들입니다. 중요한 혈관은 이 세 가지 혈관인데요. 그 외에도 브라키스팔릭 아터리라든가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에도 플라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플라크가 있다라면 전신의 동맥경화증의 그 어떤 플라크 버든을 아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과 왼쪽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의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가 다른데요. 오른쪽은 브라키스팔릭 아터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브클라비안과 커먼 캐로티드가 나눠지고 왼쪽은 에올티가 아치에서 바로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가 기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센딩 에올타가 있고 이렇게 에올티가 아치가 나가고 이렇게 브라키스팔릭 트렁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키스팔릭 트렁크가 이렇게 쭉 나가면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하고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로 나눠지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가끔 이런 플라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라이트 서브클라비안에도 이렇게 플라크가 있습니다. 보통 라이트 서브클라비안과 브라키스팔릭 아터리 쪽에 있는 플라크는 IMT가 2mm 이상일 때 플라크로 보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좀 더 올라가시게 되면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에서 익스터널과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로 나눠지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더 올라가시면 이렇게 나눠지면서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안쪽에 플라크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널과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가 아무래도 캘리버가 굵고요. 브랜치는 없습니다. 방향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약간 뒤쪽으로 가고 있고 플로우 패턴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가 하이 레지스턴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자체는 브랜치가 8개지만 실제로 경동맥 초음파에서 보이는 어떤 브랜치는 슈페라 사이로드 아터리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자체는 목에서 어떤 브랜치가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벌브에서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가 가기 전에 이렇게 슈페라 사이로드 아터리가 쭉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도플러 패턴은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같은 경우는 하이 레지스턴스 패턴을 보이면서 약간 노칭이 좀 더 도미넌트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ICA 같은 경우는 CCA와 ECA의 어떤 믹스드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경동맥 초음파의 준비는 이렇게 사이로이드 그래프를 볼 수 있는 리니어 프로브 7.5MHz 이상의 프로브 가능하고요. 환자를 슈파인에 비신 다음에 보통 뎁스는 한 40mm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스테노시스 있나 없나 여부, 플라크의 여부와 정도, 그 다음에 IMP 이 세 가지를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동맥 주사경화 같은 세 가지 형태는 IMT의 증가, 플라크, 스테노시스입니다. IMT는 1986년에 피그놀리가 경동맥 조직과 경동맥 초음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뒤로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로 이렇게 경동맥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더블 에코잭 라인이 보이는데 안쪽에 있는 루멘과 인티마가 보이는 루메노 인티마 인터페이스하고 바깥에 보이는 메디아와 어드벤티샤가 만나는 메디아 어드벤티셜 인터페이스가 이 두 가지를 재는 사이에 이거를 IMT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루멘과 인티마가 만나는 루메노 인티마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는 메디아와 어드벤티샤가 만나는 메디아 어드벤티샤 인터페이스. IMT는 이 두 사이의 간격을 재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 환자인데요. 보시게 되면 IMT가 0.5mm로 아주 정상입니다. 이거는 고혈압 환자인데요. 고혈압을 오래 앓게 되면 IMT가 두꺼워지는데 보시게 되면 1.28mm로 굉장히 많이 두꺼워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초음파 안에 이런 자동으로 IMT를 재는 프로그램들이 내장된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구간을 지정해 놓으면 컴퓨터가 한 150번을 재가지고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을 다 재니까 훨씬 재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IMT 기본적인 측정은 만화임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탈 CC 파워에서 재고요. 끝에서 한 5mm 여지를 좀 남겨두고 한 10mm 안에서 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CC가 있고 ICA, EC 벌브가 있는데 이 디스탈 쪽에는 플라크가 잘 생기기 때문에 한 5mm 여지를 남겨두고 여기서 한 10mm에서 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잴 때는 한 3번 정도 재셔가지고 평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정상 IMT는 심장학회에서 2005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대충 0.7mm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브노멀 CIMT에 대한 기준 자체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아무튼 그 맥시멈 값이 민 값이 1mm가 넘어가는 경우는 어브노멀로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전 세계에서는 아마도 75%의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인종에 맞춰서 75%가 넘어가는 IMT는 어브노멀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번 이 데이터를 냈었는데 보시게 되면 중국인에서 여자, 그 다음에 65세, 74세, 그 다음에 75%의 이 표를 적용해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1mm 정도 됩니다. 여자는 조금 더 얇아서 한 0.95mm 정도 되고 있습니다. IMT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옵서베이셔널 스터디를 통해서 MI라든가 스트로크를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릭 스터디라든가 로텔담 스터디, 카드바스큘러 헬스 스터디 쭉 보시게 되면 IMT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모탈리티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 아나리시스 연구를 했었는데 IMT가 0.1mm 증가하면 MI가 10 내지 15% 정도 증가하고요. 스트로크는 13 내지 18%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IMT가 옛날에는 죽상경화증의 그 원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에이징이라든가 혈압에 의한 어댑티브 리스폰스로도 IMT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과 달리 동맥경화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일본에서 한 연구인데 아무 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IMT가 증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T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 DIT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Diffuse Intimal Thickening, 에이징에 따라서 피지올로직하게 인티마가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노말이라는 것이죠. 생후 7일 된 여자를 보면 이렇게 까만 인티마가 이렇게 한 줄로 나옵니다. 5살이 되게 되면 이 콜라겐 파이버라든가 스무스 머슬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두꺼워지고 15살이면 더 두꺼워지고 29살이 되게 되면 인티마가 오히려 메디아보다 더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DIT라고 합니다. DIT는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고혈압이 있게 되면 같은 연령대 환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저 두꺼운 거를 인티마가 두꺼운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IMT가 증가할 때는 BP와 이제 리피드가 많이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LDL 같은 경우는 1mm 올라갈 때마다 0.008mm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혈압 같은 경우에는 0.047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6배 정도 그 IMT 증가에 기여한 걸로 봐서 IMT 증가에는 그 리피드보다는 훨씬 그 블러드 프레셔가 영향을 주는 걸로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그 각기 다른 두 환자의 그 경동맥 조직 소견인데 이 두 슬라이드를 보시고서 어느 쪽이 그 DIT, 그러니까 피지올로직하게 인티마가 두꺼워진 것인지 아니면 PIT라고 해서 패솔로직 인티mal 시크닝, 죽상경화 같은 경우는 타입 3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어느 것이 DIT고 PIT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셜 스테인을 해보면 이렇게 리피드하고 마크로페이지에 강하게 나오는 것은 PIT, 아무것도 없는 것은 DIT, 피지올로직한 것이죠. 노말. 네, 답은 이쪽이죠. 사실은 이제 그 DIT 같은 경우에는 죽상경화증 어떤 스테이지에서 제로입니다. 하지만 PIT는 스테이지 3에 해당하는 소견이지만 이 보시면 조직 스페셜 스테인 하진 조직도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데 그 경동맥 초음파로 구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IMT를 통해서 어떤 그 플라크 리그레션을 본 스터디들이 많은데요. 1년에 변하는 IMT 두께 자체가 보시게 되면 0.023mm입니다. 경동맥 초음파의 보통 일반적인 그 해상도가 0.2mm 금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IMT를 가지고 어떤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만화임에서는 개개 환자에 있어서는 그 IMT를 트리트먼트하거나 모니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T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은 어떤 스트로크나 MI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건 사실이지만 임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죠. 죽상경화증이 아니고도 에이징이라든가 하이퍼텐션 때문에 두꺼울 수 있다는 것이고 IMT 증가 자체가 따라서 죽상경화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DIT와 PIT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노말인지 어노말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1년이 나빠지는 좋아지는 어떤 그 유리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클리니컬 파라메터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스탈 CC에서 많이 측정을 하는데 이쪽은 죽상경화증 호발하는 부위도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트라이얼용으로 많이 쓰지 개개 환자에게 IMT를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플라크는 데피니션 자체가 이렇습니다. 포칼 레이스드 IMT가 업솔루트하게 1.5mm 이상이거나 주변 얼보다 50% 이상이거나 또는 주변 얼보다 0.5mm 이상일 때는 플라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플라크 이게 IMT를 보시면 1.6mm 있기 때문에 1.5mm가 넘어서 이게 플라크로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1.17mm로서 1.5mm가 되지 않지만 주변 두께가 0.67mm로 약 0.5mm 두꺼워서 이것도 플라크로 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도 1.5mm가 안 되는 1.33mm IMT 두께인데 주변 두께가 0.87mm로 50%가 더 두껍죠. 따라서 이것도 플라크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크를 보게 되면 굉장히 플라크가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플라크 인스턴스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한 50% 나오고요.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어떤 DM이 있을 때는 한 60% 가까이 나옵니다. 추상경화증이 잘 오는 호발 부위는 카로티드 벌브가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말 ICA, CCA 순입니다. 어떤 플라크가 좀 위험할까요?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에코제네시티, 몰폴로지, 호모제네티. 네, 아무래도 에코제네시티를 결정하는 어떤 그 성분들은 이게 플라크 럽처의 메커니즘을 관여한 여러 가지 인자 중에 인트라플라크 헤머리지라든가 라지 리피드 코아라든가 인플라메이션 자체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코제네시티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은 육안으로서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좀 까맣게 보이든지 아예 하얗게 보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좀 더 까맣게 좀 더 하얗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플라크가 타입 1은 에코르선트하죠. 거의 에코제닉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타입 2는 약간 에코제닉한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에코르선트하고 타입 3는 에코르선트 부분이 조금밖에 없고 타입 4는 에코제닉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코르선트한 타입이 에코제닉한 타입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리스크가 높다고 되어 있고요. 네, 몰폴로지를 보시게 되면 몰폴로지는 그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스무스, 이레귤러, 얼사. 실제로 얼사 같은 경우는 CV에 왔을 때 많이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개원이들이 이제 보이기는 어렵죠. 이레귤러 타입 안에 얼사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학과 비교를 해보면은 초음파로 발견될 확률이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 놓친다라는 것이죠. 읽지만 스무스 서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캡이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스무스 서피스. 하지만 이거 보시게 되면 칼슘이 심하면서 캡이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 이레귤러 서피스. 근데 이것도 에코르선트 부분이 좀 보이면서 이렇게 이레귤러 서피스입니다. 이것도 이레귤러 서피스. 여기 보이던 세 분들은 다 이게 CV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레귤러 타입이 레귤러 타입보다 한 3배 정도 리스크가 높습니다. 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푹 패진 거죠. 뭐 가스트릭 얼서랑 비슷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얼서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푹 패인 것이 보이게 되죠. 네, 이렇게 패이게 된 거. 네, 보시게 되면 툭 패인 것들, 네, 푹 패인 거. 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모제네티인데 이거는 뭐 사실 데피니션은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한 플라크 안에 뚜렷한 어떤 에코제닉한 거, 에코르선트한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호모지너스는 뭐 모노토너스한 이분한 어떤 그 플라크 텍스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에코제닉하고 엑스코르선트한 게 서로 이렇게 다르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데인저러스 플라크라는 것은 에코르선트하고 이레귤러하고 헤테로지너스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노시스는 기본적으로 혈관 내경이 플라크로 인해서 50% 이상 좁아져서 혈류장이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보시게 되면 경동맥 이게 혈관 안에 이렇게 커다란 플라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동맥의 협착증을 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셋 방식과 유럽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분비 방식이라고 하는데, 분비 방식은 사실은 분모가 되는 비가 디스탈 ICA입니다. 그리고 유럽 방식은 플라크를 포함해서 재는 것이고요. 보시게 되면 같은 플라크가 있다 할지라도 유럽 방식으로 재면 한 50% 정도 나오고요. 북미 방식으로 재게 되면 한 37%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주로 유럽 방식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북미 방식은 사실 디지털 IC를 이렇게 트레이싱 해야 되는데 트레이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 방식으로 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는 북미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죠. 이게 이 표인데 보시게 되면 네, 유럽 방식 50%가 북미 방식으로는 10%밖에 안 됩니다. 유럽 방식 70% 같은 경우에는 북미 방식으로 한 50%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표를 알고 계시면 전환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플라크 버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CV 모탈리티 같은 경우는 리니어하게 보이지만, 나셋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플라크 버든 자체가 이렇게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S라인 커브를 그린다고 합니다.
스테노시스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때 이제 다이아메타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를 이렇게 하셔야 스페시피시티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 50%가 70%가 중요한데 50%는 뭐 50% 이하일 때는 ICA 피크 시스템 벨로시티가 125 이하, 플라크 다이아메타는 50% 이하 정도. 그다음에 ICA CCA CPX 시스템 벨로시티 레이쇼가 2대1 이하. 그다음에 ICA 엔드 다이스 벨로시티도 40 이하. 이럴 때는 50%가 안 되는 스테노시스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70%를 넘어가는 어떤 접착식 같은 경우는 ICA PSV가 230, 플라크는 다이아메타가 50% 이상, ICA CCA 레이쇼도 4대1 이상, ICA 엔드 다이스 벨로시티가 100 이상일 때는 70%입니다.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읽기도 합니다. 73세 남자 환자고요. 당뇨 환자였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플라크가 있고요. 예. 한 55에서 한 60% 정도 했던 스테노시스를 나타냈었고, 예. 면적을 재보면 한 85% 스테노시스였던 것 같습니다. 예. ICA PSV를 재보니까 365 확 올라가 있고요. 엔드다이스 벨로시티 자체도 100% 올라가 있습니다. CCA를 재보니까 90에서 99밖에 안 되고 EDV도 한 18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해보면 다이아메타는 55에서 60%이지만 PSV가 365로 230을 넘어가고 있고요. EDV도 100을 넘어갔고 PSV ICA CCA 레이셔도 4대1 이상이고 ICA CCA 이거 비율도 20대 1이라고 해서 이걸로 보면 70% 스테노시스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노시스의 어떤 유병률 자체는 한 4.2% 됩니다.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하에서는 3.6%, 70대 이상에서는 9.3%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성인 인구로 우리나라 그 인구를 보면 한 100만 명 이상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에서 훨씬 여자보다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예후를 보시게 되면 최근 메타아날리시스 연구를 보게 되면 5년 모탈리티가 23%고요. 10년 모탈리티가 52%입니다. 보통 10년 모탈리티가 20%를 넘어가는 프리미엄 리스크 스코어를 하이 리스크로 하는데 ACS 즉 어심토마틱 카르텔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익스트림리 하이 리스크죠. 근데 대부분의 어떤 사망은 그 심장과 관련이 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스트로크의 어떤 애뉴얼 스트로크 레이트가 떨어집니다. 애들은 95년도에는 한 20.2%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나 옥스퍼드 연구를 보게 되면 0.5%가 안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폭발적인 어떤 스타틴과 함께 인텐시브한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도입되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를 보는 만성질환자를 보는 의사가 앞으로 꼭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리스크 팩터가 있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스트로크라든가 MI가 옵니다. 이거를 클리니컬 죽상경화증으로 하죠. 하지만 이 전 단계는 반드시 거칩니다. 그게 뭐냐? 증상이 없는 죽상경화증. 앞으로는 단순하게 혈압만 재고 피검사만 하는 내과 의사라든가 만성질환을 보는 의사가 아니라 이제는 바스큘러 이미징을 통해서 반드시 죽상경화증을 이벨리에이션 한 다음에 환자를 분류해서 그 환자에 맞게 앞으로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대세이고 이제 만성질환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스큘러 이미징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